지금부터 제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시에서는 동학사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함께 동학사상의 현실관 및 정치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로서 출발한 동학사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이라는 동학창도의 목적이나 교정일치, 즉 종교와 정치의 일치를 천도교의 특징으로 보았던 손병희의 주장에서 나타나 있듯이 동학사상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종교 정치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동학이라는 종교의 창시가 19세기 후반 한국이 처했던 외후 내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동학은 고통받는 당시 조선의 피지계층에게 차별 불평등과 억압 및 빈곤, 그리고 외세의 경제적, 문화, 종교적 침략이라는 그런 모순적 현실을 극복하고 평등성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즉 신세계의 도래를 기약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학이 종교적 형식을 포함한 정치사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학사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정치사상적 시각과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사상적 시각을 중심으로 본 동학사상이 무엇보다 사회 변형론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동학사상은 조선사회의 변혁을 정치 목표로 설정하고 그러한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변혁의 필연성을 우주의 원리로 논증하며 또 변혁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러한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실천 행위를 제시하는 등 변혁의 대상과 목적 또는 방향, 주체, 방법을 포괄하는 소위 사회 변혁적 정치사상의 특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 창도기의 동학사상에 나타난 봉건적 특성이나 변혁 이후의 구체적 정치사회 체제의 구상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동학사상이 가지는 봉건적 한계를 지적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학사상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군주체제를 대치할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했던 당시 조선의 상황과 더불어 새로운 체제 또는 질서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없었던 동학 주도 세력의 신분적 제약 등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적 제약을 충분히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19세기 후반 동학사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서양과는 다른 동아시아, 특히 한국적 사회 변형론의 사상적 특성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관점을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동학사상의 현시인식과 정치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학은 19세기 중후반 조선이 처한 대내적 혼란을 배경으로 창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가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현시인식의 문제는 동학사상의 정치 목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먼저 최재우의 경우 당시 혼란의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 서세 동점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최재우가
유학적 안민관념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안민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과 한글로 된 가사집인 용담유사에서 표출한 당시의 현실에 대한 논의는 주로 종교로서의 서학의 침투와 일본 및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침탈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최재우는 주자학적 차별 질서에서 파생된 사회적 불평등이나 지배계층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과 수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산 구경 다 던지고 인신풍속 살펴보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류에서 있지만은 인신풍속 고의하다 라고 해서 삼강오륜의 유교적 풍속이 쇠퇴하고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유학적 사회질서 자체를 시인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유학적 차별질서를 모순적 현실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제2대 교주 최시영이었습니다. 최시영은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큰 폐해가 있으니 그 하나는 적자와 서자 간의 차별이고 다른 하나는 양반과 상민, 즉 반상 간의 차별이다. 적서를 차별하는 것은 가정이 망하는 근원이고 반상을 차별하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근본이다 라고 해서 기존의 유학적, 신분적 차별 질서관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최시영이 사회적 차별을 모순적 현실의 원인으로 보았다면 제3대 교주 손병희는 오늘의 우리 동양은 군주는 민중을 마치 노예같이 보며 민중은 군주를 호랑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것은 사나운 정치의 압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군민 간의 차별을 비판하면서 민중을 경시하는 정치 자체를 근본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의 활동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동학사상의 현실인식은 초기 제1대 교조 활동기에는 주로 외세 침략의 위험성을 강조하였고 제2대 그리고 제3대 교주 활동기에는 유학을 기본으로 하는 봉건적 차별질서 자체를 조선과 피지배 민중이 당하고 있는 고통적 현실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동학사상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반외세 반차별의 현실 인식의 토대를 둔 것이었으므로 그것의 정치 목표가 평등 질서관을 기초로 한 사회 변혁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다수 피지배 계층을 구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습니다. 동학사상의 평등질서관으로의 지향은 특히 정치론적 측면에서 군민관계, 군주와 민민 간의 관계죠. 군민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제1대 교조인 최재우는 자신의 신분적 배경과 시대적 제약 때문에 군민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학의 차별적 군민관계를 인정하는 보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재우는 세도정치로 대표되는 당시 지배계층의 수탈과 억압에 대해서는 부귀자는 공경이요 빈천자는 백성이라 우리 또한 초해에 자라나서 유유의식 귀공자는 악망불급 아닐런가 우리라 무슨 팔자 고진감내 없으소냐 흥진비례 무섭더라 한탄 말고 지내보세 라고 해서 현실의 빈천자인 피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부귀자로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표현했지만 현실 군주의 덕을 칭송하고 지속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등 최소한 군주권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나 비판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군주권의 존재 근거에 대해서도 최초의 군주가 한울림의 조화라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재우 정치론의 보수성은 제2대 교주 최시영에 이르러서 발전적으로 극복되어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시영은 현실 군주에 대한 칭송이나 충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의 모순 지적과 함께 사람은 하늘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인이로서 귀천을 분별함은 곧 천의 즉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므로 제군은 즉 여러분은 일절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선사 즉 최재우의 뜻을 잇기로 맹서하라 라는 표현을 통하여 무차별의 평등 질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최시영이 사회적 평등과를 표출하였으면서도 국민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3대 교주 손병희는 사회적 평등 질서와는 물론 군주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침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다수가 추대하여 선택된 인간일 뿐이라는 소위 군주 추대론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관계의 본질적 평등성을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동학사상은 정치론적 측면에서 창도 초기의 소극적 현실 부정에서 적극적 평등론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도 초기 최재우가 가졌던 시대적, 공간적, 신분적 제약을 감안하면 최시영과 손병희의 정치적 입장은 동학사상의 정치 목표와 혁신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동학사상 정치론의 발전 과정이 군주권의 절대성이나 신분질서의 선천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유학적 정치론에 반대하였던 동아시아 전통의 반유학적 정치사상 및 우리가 앞서 공부하였던 근세 한국 개혁사상의 정치론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사상 중에서는 옛날에 하나님과 귀신이 나라와 도읍을 건설하고 우두머리를 세웠던 것은 그에게 높은 자기를 주고 많은 녹봉을 주어 부귀하게 놀며 편히 지내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들을 이롭게 해주고 재해를 없애주며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부귀하게 해주고 위태로운 것을 편안하게 해주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라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군주권의 존재 근거를 유학에서와 같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 영구적 지배자가 아니라 평등한 개체로서 다수 인간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존재라고 본 묵자의 논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금된 자라도 그에게서 민심이 떠나면 하루 저녁을 지나지 않아 필부가 될 것이니 보통 남자가 될 것이니 군주와 필부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주된 자는 백성을 수탈하지 않고 백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삼가해야 한다고 했던 15세기의 김시습이나 군주와 신하가 된다는 것은 그 변화가 무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17세기의 시작사상가 박세당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는 군장이 없었다. 신인이 태백산의 단목 아래에 내려와 사람들이 그를 군주에 추대하여 단군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정치 권력의 근거를 인민의 추대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 18세기 홍대영. 그리고 천자라는 자리는 군중의 추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군중의 추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중이 추대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고 또 김시습과 동일하게 천자란 한 발만 내렸으면 필부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군주 추대론을 넘어서 폭군 방벌론까지 제시했던
그 19세기 다산 정약용의 정치론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양자 간에 명확한 인적 사상적 연계성을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근세 한국 개혁 사상의 연속선상에서 동학 사상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이전의 개혁 사상가들이 정치론의 측면에서 다수 피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현실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군신체제나 신분질서 자체를 명확히 부정하지 못하였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음에 비해서 동학사상은 현실 개혁을 넘어서 현실 변혁을 요구하는 보다 발전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동학사상의 발전적 측면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시와 제4차 시에서는 동학사상의 이론적 토대로서 인식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